자, 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 관련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간단한 주제인데요.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쟁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서 자, 지금 자산의 사실상 사상을 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될 텐데 이때 자산의 범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등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 외에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주식 등이라고 하는 것은 홈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랑 관련이 없고요. 좀 특수한 주식의 예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포인트가 되지 않고 지문 한 번 16년 동안 구성이 됐었고요. 해서 부동산 등의 범주라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자체는 뭐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예시가 되면 분양권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뭐 토지 상환채권 이런 것들도 예시값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토지 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거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가면서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앞으로 토지나 건물로 주겠다라고 해서 종이 쪼가리 하나 준 것을 토지 상환채권이라 불렀었고 공법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이런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 지방공사 같은 믿을 수 있는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쉽게 보는 게 분양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이런 것들을 양도로 얻게 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이라고 하는 것,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지상권이라는 것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용익 물권 가운데서 지상권, 전세권 당연히 양도할 수 있었고요. 요걸 함부로 저당권 설정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문제가 안 되고 시험용으로 쟁점되는 것, 지역권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문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시험용으로 상단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 포인트는 영업권이 되게 될 텐데 이 영업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단순하게 영업권만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회원권의 양도라고 하는데 이 회원권 얘기는요,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이런 걸 가르쳐서 회원권이라 부르게 되는데 회원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시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항해서 지역권의 양도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게 됩니다. 근데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외에 영업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데서 이 3개 정도만 가지고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거고 요거는 같이 이제 엮어서 봐야 되는 주제가 양도라는 것의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양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의 범주 등에 관련해서 쭉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딱 한 가지의 전체를 맥을 정리하는 게 지금 이제 채무 탕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다?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탕감, 빚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어떻다? 양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부담부 증여라는 주제. 자, 이 부담부 증여 얘기할 때는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되죠. 그래서 취득세 파트에서요. 이게 유상승계취득이냐 무상승계취득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 나오게 되면 시험용으로 모두 유상승계취득 이런 거 봤었고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유상승계취득. 앞으로 갚아야 되니까 채무액 외 부분은 무상승계취득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부담부 증여가 나오게 되는데 자,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채무액 외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양도가 아니다. 뭔 소리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피담보 채권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1억 정도 한다고 치고요. 병에게 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는 자 바로 1,000만 원 부분은 유상 승계취득이 되겠고 9천만 원은 무상 승계취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내야 되고요. 9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어떤 부분 바로 1,0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부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요. 채무의 외 부분 무상으로 증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것은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하겠고요. 그러면 양도담보 얘기도 마찬가지죠. 양도담보 돈 빌리면서요. 자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아예 소유권 자체를 가져라 라고 했던 개념이 양도담보계약. 그래서 이 양도담보계약은 민법 공부하실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논의를 하고요. 부동산 실명법 파트에서 논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상호명신탁, 그리고 마지막이 이슈가 되게 될 게 바로 신탁법상 신탁 이런 것들은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효한 등기로 인정한다. 해서 양도담보 내는 식이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이라는 것을 설정해 주게 되는데 형식은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바로 이게 을이 자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양도담보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러면 을은 지금 등기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그때 뭘 한다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가격하고요 자신의 채권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그때 가서 청산금 지급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소위 양도담보의 의미가 될 텐데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양도담보 계약 체계로 자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죠. 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 볼 것이고 대신 이제 양도담보계약 체계로 지금 이제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해서 자 결과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게 되면 충당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은 재산을 뺏긴 건 별개의 문제로 그만큼 채무 탕감이 있으니까 양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물 변제에서 바로 손해배상, 위자료 얘기가 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갑과 을이 뭐 이런 경우 있겠죠. 자, 혼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잘못한 게 있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위자료조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현금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뭘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대물변제 또는 위자료조로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 등을 이전해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자, 이혼 과정에서 단순한, 자, 이혼에 따른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양도가 아니다.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죠. 물론 이제 우리 취득세 파트에서 그런 거 있었죠. 세율 관련해서 환상이 분분이라고 해서 자, 이 자기 거 자기가 찾아올 때도 뭘 해야 된다. 바로 취득세라고 하는 거. 다만 그 세율이라고 하는 게 표준 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을 했던 사안. 해서 하여튼 자, 지금 이혼 과정에서 자, 재산 분할에 따라서 등기 명의가 넘어간 경우에는 이때는 양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외 환지처분이라고 해서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기존 토지 지분 가지고 있던 걸 새로운 토지로 넘겨받게 된다. 그러면 기존 토지에 대해서 이걸 양도로 볼 것이냐 했을 때 환지처분 운운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법 운운하게 되면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충 이제 이해하셔서 쇼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탕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의 범죄에 포함된다. 근데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환지처분.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환지처분 얘기는 보기에 따라서 이게 양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따로 외우실 게 환지처분 운하게 되면 어떻다?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지금 과세 대상 양도 자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평균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30회 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제 안 된 게 특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문 가지고 볼까요?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핵심 지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다 해서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번 지문이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틀리게 뽑아냈고요. 3번 지문이요.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에 대해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이걸 이름하여 회원권의 양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권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자, 그다지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오른쪽에 지문 다 보고 나서 관련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교재 89페이지 무상 이전에 따라서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때는 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했을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 무상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최소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2번 질문이요. 증여자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키워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이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 증여 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 상당액 부분 넘겨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채무탕감이 있기 때문에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나머지는 지문들이 거의 없네요. 자, 이제 중간에 있는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교재 8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예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권 보니까요. 지역권 아니죠.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나가리.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될 것이고 디귿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보통 분양권 이런 의미를 보통 가지게 되는데 분양권 양도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토지상환채권도 한번 구성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될 것이고 리을번 영업권 괄호 열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해서 양도해서 영업권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전세권의 양도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번하고요. 리을번 두 가지는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고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답은 2번이 될 텐데 하여튼 이런 것도 그래요. 자, 이걸 다 해석을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시험 문제 풀어가실 때는 만약에 기억번, 지역번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지역번은 다 나가리에서 기억을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럼 이제 1번, 4번, 5번 나가리 되고요. 니은번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니은 포함된 거 답은 2번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드릴 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시험 보실 때는 중간에 별 모를 얘기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실 것. 2번 문제예요. 소득세법상 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지상권 양도 있고요. 전세권 양도, 골프 회원권 양도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에서 답은 4번 쉽게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5번에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에서 영업권만의 양도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닐 것이고 영업권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뭐 굳이 해석하면 그런 거 있겠죠. 담배 판매권 같은 거. 그래서 마트랑 같이 담배 판매권을 양도하게 되면 그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난 담배 안 팔래 이제 생각하시고 그 담배 판매권을 혹시 양도할 수 있다고 쳤을 때 안 될 겁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하여튼 그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교재 9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관련 기출문제 1번. 자, 소득세 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두 번째 도시개발법 뒤에 환지처분 나와 있죠. 요거 따라 한번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지처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해서 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4번 지상권의 양도, 그 다음에 5번 개인의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요 얘기하려면 항상 기억하실 것이 어디서 현물 출자 얘기가 나오냐면 부동산 학개론 리츠라는 주제에서 출제가 되게 되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거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 회사라고 해서 임직원 등이 존재하고 지점도 둘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든가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명목 회사에서 자, 이 자산 관리 회사에 따로 맡겨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고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데서는요 바로 자 임직원 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금액 기억하셔야 되죠. 57에 30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억에 70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은 3억에 50억 이때 현물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회사 같은 데다가 이게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X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고 지분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받은 게 있거든. 자, 부동산을 넘기고 돈을 받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법인에 대해서 현물 출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분권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정도 해서 답은 환지처분. 이건 따로 외우셔야 돼. 자, 그냥 외워서 흉보는 게 빠릅니다. 하나하나 이해한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1번 환지처분 나와 있죠. 이건 양도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암기하실 주제. 나머지는 채무 탕감이 있으면 다 양도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2번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이건 이제 양도가 아니죠. 공짜로 주는 거니까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만큼 채무 탕감이 있기 때문에 양도의 범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3번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그 당의 자산을 변제 충당한다. 그만큼 채무 탕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로 봐야겠고요.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의 원인 무효가 판시가 되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별거 없죠. 그래서 가실까요? 자, 지금 이제 세법에서 가끔 이제 약간 사례형 문제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서 자, 그러면 등기가 설령 을에게 넘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돌리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이제 진정 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소유권 이전 형식을 통해서 찾아올 수가 있고, 또 갑의 입장에서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등기 명의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등기를 하고 말고하는 물권 변동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다시 찾아오게 된다. 이것은 자,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죠.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 자, 이렇게 이제 가봐야 되죠. 자, 요건 조금 이제 저당권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실행했어요. 요걸 이제 팔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낙찰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돈도 안 갚으면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이 우리가 병을 제3취득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제3취득자는 이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돈 빌렸던 사람의 경우 낙찰 받을 수 없지만 제3취득자는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이제 뺏겼잖아. 그래서 다시 자,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최소한 뺏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상당히 쉽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양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의 출제 포인트가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이게 편안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4번, 5번 얘기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3번.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해서 다시 찾아오는 거야. 내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 이제 등기 명의를 뺏기는 사람은 자산을 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죠. 원래 내 거 아니었던 걸 다시 상대방이 등기를 가져갈 뿐이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래 볼 것이고요.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배우자 아닌데 전 배우자인데 하여튼 간에 하여튼 이렇게 위자료조로 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어떻다? 이때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째질 때 째지더라도 사이 좋은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위자료조로 넘어가게 되면 뭐도 내야 돼? 양도소득세 내야 돼. 근데 이제 째질 때 째지더라도 재산을 주더라도 그쪽 상대방 빈정을 안 상하게 되면 부부 재산 분할 형식을 취하게 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는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겁나 뭐 아는 게 많으면 복잡스러워. 그래서 왜 조금 째지는 상황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 양도소득세 몇 푼을 아끼자고 재산 분할의 형식을 취할 것인가, 모양새 빠지게. 하여튼 간에 모르는 게 그냥 뺏기는 게 소득세 내는 게 낫다 해서 이게 이제 그 개념상 위자료로 지금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무 탕감이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다? 채무 탕감은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 맥락 자체가 지금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그냥 맥락 자체를 애초에 채무 탕감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채무 탕감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된 상황이지. 빚으로 빚 갚기 위해서 재산을 뺏긴 상황인데 그건 그거고, 자,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2번이 답이었고요. 자, 3번 같은 건 읽어보지 마요. 여러분들은 내가 장담컨대 1분 10초 안에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눈벌이니까 잊지 마시라고. 4번 질문요. 본인 소유 자산을 경공매로 인해서 재취득하는 경우. 아까 설명드렸죠? 제3취득자는 재취득할 수 있다. 근데 뺏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지 않는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의 원인 무효를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아까 비슷한 질문 나왔었죠. 그래서 무효가 돼서 다시 등기 명의가 원소유자에게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회복자에게 넘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때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양도는 아니다. 왜? 무효이기 때문에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취득했던 적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은요 2번 이렇게 가고요. 3번 같은 거 보지 마요. 눈버리니까. 4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자, 조금 오래전 문제이긴 한데 패턴들을 잡아내셔야 되죠. 기억번, 환지처분 나와 있죠. 자, 도시개발법, 보류지, 채비지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다? 양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운운하게 되면 어떻다? 양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번은 포함이 돼야 되죠.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기억번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외우셔서 푸는 거지 이걸 뭐 이해하고 자식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2번, 지자체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좀 어려웠어요. 토지상환채권, 앞으로 토지,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디귿번이요. 자, 이혼 위자료 나와 있나요? 이 자료 아니다. 단순한 재산 분할입니다. 그럼 어떻다?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양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디귿번도 포함이 돼야 되네요. 그 다음에 리을번. 자,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지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리을번 빠져야겠네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기억, 디귿 확실하게 뭐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기업과 디귿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대신 리을번은 어떻다? 양도에 해당된다. 그럼 리을번 다 제거하는 거예요. 리을번 다 제거하게 되면 3번, 4번, 5번은 나가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하고 2번이라고 하는 거 중에서 고르게 되죠. 그래서 니은번 토지상환채권의 양도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 미은번까지 가서는 안 돼요. 미은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은번 같은 건 눈길도 줘서는 안 돼요.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이건 배제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23회 때 문제잖아요. 그 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항상 어떤 패턴들을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노력하셔야 돼요. 박스형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항상 몇 개 주어진 데이터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답은 2번이었나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자, 기억, 디귿. 지금 아닌 걸 고르시니까 기억은 아니죠? 기억은 아니고, 니은은 이었었고요. 디귿도 아니었죠. 기억, 디귿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것이지, 그 미음번의 의미를 새기거나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하여튼 박스형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 이게 퍼즐 조금 맞추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 안 하게 되면, 이 지문을 다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제 미음번 이런 것들은 자신이 없어지니까, 얘기가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엇나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자, 과세 대상 양도소득하고, 그 다음에 자, 지금 과세 대상 자산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거의 자, 매년 한 문제, 그리고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아마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검토 드리게 될 게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비과세 대상이라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로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이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뭐죠? 빚을 갚지 못해서 법원에서 채무 탕감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앞에서 우리 채무 탕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좀 그렇잖아. 전 재산, 비찬채에서 다 날아가는데 어머 양도소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낼 돈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럴 돈 있으면 빚을 갚는 거죠.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재산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출제 포인트가 농재 교환이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텐데, 자, 농재 교환이라고 해서 자, 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농지 교환 중에서 자,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유상계약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약법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낙성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었죠. 바로 쌍무계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그러니까 교환계약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이것도 유상계약이 될 것이고,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사회적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농지 교환, 그리고 그 두 개 토지 가액의 차액이라는 것이 바로 자,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하겠다.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야. 어떤 토지, A라는 토지가 1억 정도의 토지 가치가 있고, 이게 만약에 8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럼 두 개의 토지의 교환이 있게 되면 아마 보충금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을 누구한테? 이 1억짜리 토지 소유자한테 넘겨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차액, 두 개 차익이 2천만 원이고요. 큰 편이 1억입니다. 그래서 차익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물론 이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 교환이기 때문에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 중간에 혹시 3년 이내에 이 토지가 수용되거나 한 경우에도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구조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과세 대상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이게 16년간 기준으로 삼게 되면 한 3번 정도 답을 뽑게 돼요. 사령 문제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익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일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게 된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 이렇게 자, 이러한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 그리고 여기서 살을 이제 붙여서 갈게 옛날에 나왔던 주제가 이런 식이야. 외국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국내 1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이 국내 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될 거냐?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만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해서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근데 복잡 이런 거 나오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최근에 주택법에서 들어오게 된 개념이죠. 우리가 주택법 파트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자, 바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조투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분조투에서 공통적인 요소는요,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하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지정되고 나서 새롭게 건설 공급된 주택에 매입한 사람이 매수한 낙자 당첨된 분이 나중에 주택 취득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어떻다? 전매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사실은 주택법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정 대상지역과 투기 과열지역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정 대상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이 조정 대상지역 제도가 어디서 써먹냐면 바로 양도소득세 세법에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책론에서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세정책의 하나 때문에 조정 대상적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게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면 어떠?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논리 구조. 근데 이제 요건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이 긴 얘기를 내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어찌됐든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 소득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라는 뼈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이게 이제 혼합이 됐을 때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거냐. 이런 것들 몇 개 문제가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국내 소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있어서도 그 첫 번째 주택 등에 대해서 양도함에 있어서 이거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따 숫자 외우시면 끝나게 될 문제고요. 조정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트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거야. 농지 교환. 자, 차익이 두 개 농지 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어떻다? 이때 3년 보유한다. 뭐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그 농지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좀 살 붙여서 봐야 되는 게 1세대 1주택 이런 얘기로 얘기를 전개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내 소재 일시적 1세 먼저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9억 이하라고 전제가 됐었죠. 9억 이하라고 전제가 됐었고요. 자,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것이 복합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제가 전에 어떤 친구 중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희망이 뭐냐, 뭐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그 친구 얘기인즉슨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아파트일 필요도 없고 그냥 동네에 한 3층 정도 뭐 다세대랄까 뭐 이런 걸 하나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 거기 이제 제일 위층에 살고 그 다음에 1층 세 주고 2층 세 주고 1층은 이제 편의점 이런 걸 세를 줘가지고 새벽에 출출하면 나가서 뭐 사 먹고 요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 이제 그분이 착각을 했던 게 1층에다 편의점이나 호프집을 가게를 주게 되면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 그건 이제 간과를 하고 있는 거죠.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3층에 살고 예를 들어 2층짜리라고 치고 1층은 세를 줘서 상가 등으로 쓰고 그 다음에 2층은 뭐로 쓰는 경우가 있겠다.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1세대 1주택이고 9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전부에 대해서 비과세를 할 거냐 아니면은 바로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만약에 주택이 되게 되면 전부를 물어본다. 주택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런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 적거나 같을 때, 초과했을 때는 이제 전부를 물어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적거나 같았을 때, 이때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요, 상가주택을 팔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요건 등을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 부분은 당연히 비과세 되겠지만, 상가 부분은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왜? 1세대 1주택, 주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과거에 나왔던 것은, 지금 2분의 1 미만이다 해서 뭐 주택의 면적이 40%고 상가가 60% 이런 게 출제가 됐는데 제일 약 올릴 지문이 딱 50대 50이 됐을 때 이때 상가 부분은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뭘 한다고 세금 뜯으려고 눈이 시뻘게 돼 있는데 똑같으니까 나머지 상가도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매매한 사람이 하나도 감사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금 부분은요 중간중간을 보다 보면 아주 환장을 합니다. 꼼꼼히 이제 조문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세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별의별 걸 다 받아.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나 요즘에 복지 이런 게 조금 이제 확대가 되는 과정이고요. 지방세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데 금액 자체가 3만 원 하다가 5만 원 하니까 사람들이 별 체감을 못 하는데 세금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그냥 쫄딱 망해서 그냥 거지처럼 살게 되면 세금 낼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근데 여튼간에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일단은 다가구 주택 하나 볼까요? 자, 다가구 주택도 외우셔야 돼. 우리 거의 주로 이게 다가구 주택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학계론에서 주로 이슈를 삼았었죠. 다중주택은요 3층 이하에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에 660 이하, 다세대 4층 이하에 660 이하, 연립은 4층 이하에 660초가 아파트 5개 층 이상이 주거 용도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정의들이 있었고요. 자,
자, 그래서 다가구는 원룸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된다. 뭐냐면 원룸을 가지고 있어.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원룸 제일 위가 만약에 한 30평 해서 좀 넓게 집주인이 쓰고 나머지 한 2층, 1층을 월세를 받고 뭐 임대를 했었다. 근데 이 가액이 9억 이하가 되게 되고 이 사람 1세대 1주택이다. 그리고 애초에 등기를 할 때 구분 등기를 하지 않고 다 하나의 통으로 등기를 해놓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국내 수재 9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나머지 뭐 보유기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충족을 했다고 쳤을 때 이때는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물론 이제 해석하게 되면은 구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분 등기를 하면 주택이 여러 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별로는 치고 자 통매매 했을 때 그리고 등기가 하나로 돼 있을 때 이때는 당연히 이것도 비과세 혜택.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출제 이슈가 되는 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 조정 대상적에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국내 수재 9억 이하의 1세대 이거 시험에 문제를 어떻게 내냐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스러워. 그 다음에 지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만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오련해서 출제했다가는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는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주택수 계산 방법 등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정 대상적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조정 대상적 위의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아예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들 보게 되면요. 거주 기간을 가지고 하나 따지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자 출국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걸 꼼꼼히 내용을 보시게 되면 뒤집니다. 힘들어가지고 해서 거주기간 5년 이상 또는 거주기간 1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다 바로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간단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이제 지문에 구성이 됐던 영역인데, 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재부령이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해서 이게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을 샀어요. 근데, 자, 몸이 아파서 어디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원래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을 했을 때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1년 이상만 거주하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입증이 되게 되면 다 바로 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포인트는 1년 이상 거주는 최소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파도요, 자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1년 버틴 다음에 아픈 게 좋겠다. 또 이제 뭐 취약,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요거 볼 때 이제 꼭 기억해 주실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공법할 때 이슈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재부 장관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돈 얘기 지자체 관련은 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비용 부담 지자체 장관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지자체 장관의 비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게 되면 그때는 누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비용 등 똑같이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여차저차해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지자체 장관의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누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때 틀리게 뽑아놓은 게 기재부 장관. 그래서 제가 공법할 때 절대 기재부 장관 안 나온다. 세법에서 기재부령 한번 기어 나올 뿐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재부 장관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주실 것 해서 1년 거주. 임대주택은요,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이때 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사연이 긴데요. 사연 길은데 임대주택이라는 개념 이렇게 갑니다. 이게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또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앞에 사연이 길어. 하여튼 임대주택에 자 관련 법에 따르면 5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세를 내고 5년 이상 물론 이제 그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부터 일정한 자격 요건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형편이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 보여서 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이 5년 정도 사시게 되면은 분양 전환이라고 해서 그걸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 받았어. 딱 5년 살다가 드디어 올해 분양을 받았어 이번에. 그럼 바로 팔아먹을 수 있느냐? 예,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투기 목적 치고 5년 거주하는 건
너무 길잖아.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유가 있어서 팔 것이다. 그래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요, 거주기간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임대 주택은 얼마? 5년 이상. 절대 문장 보시면 안 돼. 거주. 자, 일반 주택은 얼마? 1년 이상. 그 다음에 2임대 주택은 얼마?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해외 출국. 자, 포인트 뭐라고요? 2년 내 양도에서 기준점 뭐가 된다? 출국 1로부터 2년 내 양도.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택을 샀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국내 수재 9억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거나,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자, 뭐가 있냐면, 세돈 전원이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해서, 자,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 지금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을 해야지 원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살려고 안 산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해외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나가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못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자, 이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제 요건,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출국 1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뭔 얘기냐면, 해외 나갈 사람이 집 사놓고요, 집값 엄청 뛸 때까지, 자, 안 팔고 있다가, 어머, 불가피하게 내가 살 수가 없었네. 요렇게, 자, 머릿속으로 국내에 투자해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국 1로부터 2년 내 양도했다는 전제 하에서만 어떻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래서 이거 이제 외울 때는 이걸 디테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 출국 1로부터 2년 내 양도. 이게 포인트라고. 이걸 일 없이 읽지 마시고 출국 1로부터 얼마? 2년 내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정 대상자 관련해서만 문제가 되는 게 거주기간, 배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적 외지역은 보유기간 2년만 충족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지금 조정 대상적 외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도 몇 년? 2년의 요건을 충족할 것. 그래서 이게 별 의미는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그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자, 다른 데서 세금을 내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먼저 매수를 했다. 그럼 기득권 보유줘야 되죠. 그래서 미리 매수를 했을 때는 기득권 보유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집을 가봐야 돼. 어디가 뜰까요? 이렇게 해서 점쟁이가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부동산 업을 하겠지. 해서 하여튼 자, 요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사는 목적, 거기에 직접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빼주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지역 공고 전에 미리 매수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에 먼저 매수했던 사람은 2년 보유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줘야 되는 것이지, 굳이 갑자기 여기 조정 대상지역 됐으니까 귀하께서는 2년 동안 거주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거주기간 폐지 사유에서, 하여튼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자,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조정 대상적 외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을 갖추게 되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자, 실질적으로는 주택 수를 계산한다든가 보유기간, 거주기간 배제 사유라든가, 또는 아직은 안 나온 주제,
거주기간 배지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원칙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이 내용을 구성하는 것들 개별적인 법 해석에 관한 것이 출제주.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요. 지문 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요즘에 괄호넣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자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복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집을 두 채를 갖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양도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자, 이건 이제 공식을 아예 외우셔야 되죠. 자, 조정 대상 지역 2년, 조정 대상 지역 외지역 3년, 자, 불가피한 사유 3년, 그 다음에 혼인하면 5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거 봉양하게 되면 어떻다? 10년에서 그냥 공식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의 외불삼, 혼호봉십 이렇게 외우시면 돼. 조의 외불삼, 혼호봉십이라고 해서 조의 외불삼, 혼호봉십,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이 바로 자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얘가 투기 목적으로 집을 두 채를 산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이 안 팔려가지고 두 채가 된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어떻다? 2년 내 양도했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내 양도했을 때 바로 지금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겠다 해서 조정 대상적 외지역은 투기로서의 규제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도 되죠. 그래서 조정 대상적 외지역에서는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됐다고 쳤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자 3년 내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숫자만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이 뇌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꼼꼼히 다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조의 외불삼에서 조정 대상지역은 2년, 그 다음에 조정 대상지역 외지역 3년,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돼서 자,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3년. 숫자라도 똑바로 외우십시다. 어려워요. 해서 조의 외불삼 보내주셨고요. 혼호봉십이라고 해서 혼인으로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중에 한 주택을 언제 바로 5년 내 양도하게 되면은 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바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 해서 혼인사유 두 개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나가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그냥 각각 집 한 채씩 갖고 있는 분 두 분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비과세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양자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그 집에서 뭘 모시고 살아. 아빠 밑에서 기생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자,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비과세 혜택. 첫 번째 파는 주택에서는 어떻다?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괄호넣기 문제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괄호넣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해서 조의 외불삼 혼오하고 해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그럼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이게 나왔던 거예요. 동거봉양에서 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등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서 60세를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았었죠. 그래서 자 직계 존속 중에서 직계 존속은 저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 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남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 말고
장인 장모가 돼도 무방한 사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때 직계 존속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중에 한 분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숫자를 갖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공식은 여기 묶어서 아예 치고 들어가셔야 돼. 조의 외불상 혼업 공식에서 조정 대상 지역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는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5년 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봉심, 동거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가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미등기 양도 자산 파트는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농지의 교환 가액이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라고 할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다. 왜? 그 문제의 토지가 미등기 토지였을 때, 미등기 토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안 걸린다는 얘기지. 등기를 안 하니까 안 걸린다. 그러면 얘들이 미등기 상태에서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소위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없다.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비과세 여부에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과세를 하겠다. 뼈대 잡으면요, 우리가 뒤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감에 있어서 3년 이상 등기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좀 깎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왜? 등기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나중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바로 기본공제 250만 원 빼주게 되는데 이것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도 어마무시해요. 70% 세율,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뼈대상 필요해요. 뼈대상. 실질적으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8년간의 문제 중에서 2번의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해서는 쟁점 자체를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미등기 양도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 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기 안 하고 파는 건 뭐가 된다? 미등기 양도자산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시험용으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제외되는 것들을 6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 자, 점점점은 제외된다. 즉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읽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 뭐든 다 제외된다. 이거 어디서 뵀던 공부 방법이냐면 우리 건축법 공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점점점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공부하셨죠.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노대는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락은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기계실 면적은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 그걸 외우라고 뒤집게 지랄 발광을 했는데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6개를 외우는 것은 제가 장담컨대 때려 죽여도 못 외워. 해서 이번 달에 지금 4월이 됐나요? 그래서 4월달 돼서 지금 못 외웠으면 5월달에도 못 외우고 6월달에도 못 외워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외워지리라 택도 없는 소리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가셔야 돼.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제외된다. 무조건 뭐가 나오든 간에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은 의미가 뭐라고 해요? 등기 안 하고 사고 파는 걸 뭐라고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 근데 이 조항의 취지가 뭐냐면 설령 등기를 안 하고 팔더라도 이 투기 목적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유가 6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6개 경우에는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답이 정해져 있어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된다. 틀린 편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오른편. 이게 이제 출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출제했던 과거 분석을 하게 되면 2번이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밑에 지문 분석이 들 텐데 이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에 나왔던 것이 5번인가가 출제가 됐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6번은 더럽게 길어갖고 시험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2번하고 5번을 내느냐? 이게 간단해. 자, 2번 낼 때는 2개밖에 없었어. 다음의 경우는 미등기 양도선에 해당하지 아니요. 첫 번째 항목은 쉬우니까 두 번째 항목을 내는 거야. 그리고 지금 6개가 된 시점에서는 6번째를 내는 게 아니라 6번째는 길어가지고요. 법 이름이 더럽게 이상하게 돼 있어서 출제 기술상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제일 뒤에 있는 게 5번이 되거든. 그래서 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오늘 요걸 좀 이따 지문 가지고 2개를 외우셔야 될 거야. 근데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포함되지 않는다.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 그리고 얘는 좀 이따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지문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 법에 규정할까요? 해당하는 걸 규정할까요? 다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걸 법에다 동료를 쭉 나열할까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 규정할까요? 않는 걸 규정하는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것들은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름의 사정을 참작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점점점은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틀린 편. 여기서는 점점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오른편. 이렇게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요. 특히 좀 이따 지문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설명드릴 텐데 그 법에 25개예요. 뒤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 교재를 제가 법조문을 쭉 깔아놓고 나서 일단 한 문장 자체가 5줄, 6줄이야. 읽다가 뭐 숨차버려. 그런 출제 기술상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지문 길이하고 뭐 그동안 나왔던 지문을 분석해서 제가 교재에 넣어놨는데 하여튼 미등기 양도자산 딱 한 가지야.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비사업용 토지 미리 힌트 드렸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끝났다가 이제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